겨울의 시작부터 찾아온 강추위, 오늘 출근길에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추위 속 늦은 오후에는 서울 등 내륙에도 첫눈이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오늘 추위가 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 기온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9.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도 옷 속으로 한기가 파고들고 있고요. 보온용품을 착용하지 않으면 귀와 손이 금세 빨개지는 날씨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꼭 따뜻한 옷 입으시고 보온용품도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인데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철원 임남면으로 기온이 영하 1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영하 12.9도, 제천은 영하 11.6도 등 중부지방의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또 남부지방은 광주가 영하 2.1도, 부산은 영하 3.3도 등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도,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은 8도를 보이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편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삼각봉에 23.1cm, 인천 백령도에도 11cm의 적설량이 기록됐는데요. 현재는 눈비가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등 내륙 지역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최고 8cm, 그 밖에 내륙에 1에서 5cm가 오겠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눈이 시작되는 가운데 밤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끄럼 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 휴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8억 1,144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 1억 3,72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의 법질서 안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법 바깥에 존재할 수 없지만 김 씨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바깥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고 운을 뗐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면서도 특검과는 다툴 여지가 많다고 주장해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결심 공판 기일 법정에 나온 김건희 씨는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교도관에게 부축을 받고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19일 10차 공판 뒤 보름 만입니다. 당시엔 공판 시작 뒤 5분 정도 생중계했지만 이번엔 1분 남짓 촬영만 허가됐습니다. 김 씨가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에 이어 김 씨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역할과 책임에 비해 자신이 잘못한 게 많고 죄송하다면서도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항변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거짓 진술은 수도 없이 드러났습니다. 통일교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버티다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입을 열고서야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는 끝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토 목걸이 역시 처음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또 홍콩에서 샀다고 했다가 결국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로 들통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샤넬 가방 교환은 건진법사의 심부름이었다고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특검 조사와 재판에서 줄기차게 책임을 회피하고 진술을 거부해온 김 씨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어젠 12.3 비상계엄 1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우리 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실 브리핑룸. 정확히 1년 뒤 같은 장소에 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군의 문민 통제를 끌어낸 것 모두 국민의 덕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 자격이 있다며 세계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자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의로운 통합을 위해선 친위 쿠데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란 단죄를 암 치료 과정에 빗대며 끝날 때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연이어 드러나는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해야 하지만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이 있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2차 특검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우 의장과 김민석 총리는 인사말에서 내란 재판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공개 비판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 통과시킨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중한 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등의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비상계엄 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허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강경 일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겨냥해서는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고 추가 특검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권의 칼바람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1년 전 계엄군이 침입을 시도한 국회 본청 계단에 모였습니다. 당시 무장군인에 맞섰던 시민을 초대해 계엄 선포부터 해제 표결, 탄핵까지 과정을 영상으로 함께 곱씹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만세!
지켜낸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역사에 기록하겠다며 관련법 발의 사실도 알렸습니다.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주권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은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습니다.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걸 다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란과의 전쟁을 멈출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을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3일이 내란 쿠데타였다면 올해 12월 3일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시민사회와 만나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프랑스나 독일처럼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동에도 나섰는데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정상화 3법을 발의했습니다. 12월 내에 반드시 통과해서 내란에 구역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법부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만약 2차 특검이 가동되면 내년부터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던 민주당의 구상보다 이른바 내란 청산 기간이 길어지는 건데 출구 전략을 놓고 민주당의 고심도 감지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 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했고요. 의결 직전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이 법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입법 독재, 헌정 파괴라고 반발하며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어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어 파행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무조건 유죄로 만들기 위한 장치로 판사 선발 과정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탈될 것이고 법 왜곡죄는 어려운 판결을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며 법치와 재판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아직 본회의가 남은 만큼 국민과 함께 법 발효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엽니다. 이를 앞두고 법원행정처는 법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면서 각 법원장들에게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쇄신 요구도 다시 등장했는데 개별 의원들의 사과에도 장동혁 대표는 계엄의 원인은 법여권에 있다며 사과보단 반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여당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과 혁신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초재선을 주축으로 3선 김상원 신성범 의원과 4선 안철수 의원 등 일부 중진도 이름을 올렸는데 성명에 함께하진 않았지만 수도권 5선 권영세 의원을 포함 일부 의원들도 개별 메시지로 반성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계엄 당시 여당 대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느끼고 누구도 이해 못할 계엄이 모든 걸 망쳤다며 잘못된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반성할 수 있는 용기만이 그 전진을 가능하게. 반성의 목소리가 쇄도하는 것과 달리 지도부는 신중한 질의를 유지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대표해 고개를 숙였지만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밤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결과를 기다리며 서울구치소 앞을 지킨 장동혁 대표는 기각 결정 뒤 내란몰이는 끝났다라는 입장 외에 별도의 공식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독재를 이겼습니다.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대신 SNS 글을 통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고 당도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 다 함께 반격하겠다고 역공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당내 일각에선 윤 절연을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며 대표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 투톱이 서로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낸 건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과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 속 당대표 차원의 명시적 사과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여전히 당 내용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나단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항할 한미 공조 의지가 반영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표명은 영내 위협들에 대항할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영내 위협들에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활용해서 지금과 같은 구조의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베선트 장관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같은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현지 시간 3일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1일 새벽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고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됩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소급 인하됩니다.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민간 고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 시장이 나빠지면서 이번 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1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 2천 명 감소해 증가를 내다봤던 전문가 예상치를 뒤집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는 민간 고용이 2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업원 50명 미만 소형 사업체 고용이 12만 명 감소해 11월 고용 감소를 주도한 반면 10명 이상 사업체는 고용이 오히려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I just see all the costs rising. Almost impossible to plan and be thoughtful about our workforce, be thoughtful about how we pay those people, how we employ them. 미국의 황금기를 연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날린 셈. 이로 인해
중소형 사업체 약세 현상은 미국의 11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중견, 중소기업 위주로 조사한 11월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는 54.1로 10월에 54.8은 물론 시장 예상치 55보다 낮았습니다. 미국의 대기업 위주로 조사한 11월 ISM 서비스업 PMI는 52.6으로 10월에 52.4보다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11월 민간 고용 지표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86%,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7%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번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에 이어서 G마켓에서도 모바일 상품권 도용 결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선 가운데 쿠팡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하는 쿠팡페이는 과연 안전한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G마켓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알림을 받은 쿠팡 회원 A씨. 구매한 적 없는 상품권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적이 없는 스마트가 결제됐어요.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되세요? 20만 원 정도 됩니다. G마켓 측은 해킹이 아니라 외부에서 탈취된 계정 정보로 부정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쿠팡 정보 유출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제 해킹 사고가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출된 정보들도 상당히 많은 양이 유출이 됐고,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예상치 못한 형태의 2차, 3차 추가 피해라던가 아니면 금감원이 G마켓 부정결제 경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계정 탈취형 부정결제 사고가 쿠팡과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쿠팡페이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서비스에 가입할 때 필수 항목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쿠팡페이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원아이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쿠팡페이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만약 결제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대규모 금융피해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쿠팡페이가 뚫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페이만 전자금융업자로 지금 돼 있어서 저희가 규제의 한계가 있다고는 봤었습니다만 어제부터 현장 점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한 확인되는 대로 곧바로 검사 여부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여파가 금융사고 우려로 번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대규모 쿠팡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대표가 피해자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보상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상 시점을 묻자 지금은 피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가 클 텐데요. 실제로 수도권으로 오면은 벌이가 더 나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동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앞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간한 자료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면은 수입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통계상 분석을 해봤더니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경우에는 한 22% 정도의 소득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지방으로 가면 한 7% 정도 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표는 이제 수도권 이동 숫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아무 젊은 층에서 권역 간 이동, 그러니까 지역 간 이동이 많고요.
수도권 이동도 뭐 13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40세부터 64세는 아무래도 좀 적게 뭐 된다. 그렇죠. 예. 작아진다는 얘기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결국은 간 청년들이 소득이 23% 정도 오른다라는 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월급 수준 자체도 뭐 비수도권의 2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결국 이런 것들이 수도권 집중화를 더 이끄는 것이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예. 이 문제들을 사실 데이터로 보여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국가 데이터처에서 실제로 이동을 하면은 서울로 가는 것들,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 인천, 수도권을 가는 것들이 소득이 확실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예.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성별에 따른 소득 변화 차이도 함께 보면 남녀 모두 소득이 늘긴 했습니다만 여성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면 더 빨리 소득이 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제 지방의 고소득 일자리라든지 뭐 많은 일자리는 제조업이죠.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제 남성 취업 남성들이 취업하기가 좀 용이하고요. 그런 이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금 같은 것들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서울이나 인천, 경기에 많이 있는 것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이고 여성들이 조금 취직하기가 좀 용이한 직업들인데 만약 여성들이 지방에서 이 서울로 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 고부가 가치 있는 서비스업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소득 증가율 같은 것들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의 경우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 21.3% 정도 오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했을 때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뭐 25.5% 정도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업종 간 차이 같은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서비스업,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산업 구조적인 영향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 이런 것들은 사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작게는 부동산 같은 것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우리 국토를 균형 발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의 쏠림 현상은 더 심화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사실 균형 발전이 어떤 거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고요. 균형 발전을 핵처럼 흔히 말해서 클러스터를 여러 개 만들 것이냐 예.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지역 균형 발전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조금 부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클러스터를 짓는 것들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경제란 것이 모이면 모일수록 효율적이고 서울, 경기, 인천이 강한 것이 이러한 사람들 임금도 있지만 인프라거든요. 인프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지방의 균형 발전론은 여태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특화 발전이라기보다는 나눠주기식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눠주기식 발전으로는 집중이 안 되면서 인프라가 서울만큼 따라갈 수가 없다. 인프라가 서울만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은 임금뿐만 아니라 정주 환경이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로 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무래도 한국과 같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서는 정주 환경이 좋은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고 이 정주 환경이 좋은 쪽들이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쏠림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클러스터화를 해서 기업들도 내려가고 그다음 기업들이 내려가면서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중심이 되는 지역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런 중심이 되는 지역을 잘 만들도록 설계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뭐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뭐 클러스터 개발 모형 같은 것들, 어떤 집합적인 개발 모형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학교까지 합동으로 가야 결국은 새로운 신산업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들인데 정부에서 굉장히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연구기관들을 옮겨주고 학교를 육성하면서 글로벌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고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정주 환경까지 개선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혁신 개발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세 가지 요소들 정부 그다음 기업,
학교를 한꺼번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해외에서 하는 방법들은 경쟁 방법입니다. 경쟁 방법은 어떤 거냐면 여러 군데 처음에 돈을 주지만 성과가 좋은 쪽에 돈을 몰아가게끔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경쟁 방식들을 지역 개발에 응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기업들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인프라 같은 것들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몰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역을 개발하고 수도권 집중 강화 현상을 막으려면은 다 여러 가지 핵들, 그러니까 5극 3극도 비슷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군데 쪼개서 이제 클러스터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클러스터 개발에는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가고 그에 추가로 이제 경쟁적인 메커니즘 돈이 흩어지면은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적인 메커니즘 역시 강조가 돼야 되는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지방에 적용하지 않는 거, 이거는 우대가 아니죠. 지방이 확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확실한 어떤 대우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도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4,000선을 꽤 오랜만에 회복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 흐름에서 더 눈에 띄는 거는 코스닥 시장이에요.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금 거의 1,000선에 오를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낸다라고 하고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하루 3%씩 오르고 하면서 결국 930점까지 회복을 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천스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코스닥이 1000을 꼭 찍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장만 보면은 코스피는 거의 45%가량 올랐는데 코스닥은 한 20%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시장만 보면은 코스닥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으로 덜 올랐다는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코스닥을 좀 육성하겠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이 좀 코스피보다 저평가됐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코스닥, 코스피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내는 전략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있고 여기에 내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정책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기관 개인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면서 투자가 몰리게 되고 이 투자가 몰리는 것이 6연속일 상승이라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 잠깐 올랐다가 결국 장기 부진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이어졌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장기 부진이라기보다는 보통 순환장이나 그러는데 이제 왔다 갔다 지금도 그래프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한 600에서 뭐 100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큰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죠. 뭐 세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지수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경향들이 있으면서 좀 모멘텀들을 못 받쳐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 기업들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이 너무 약해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거의 뭐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뭐 지수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특히나 한국의 혁신 같은 것들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S&P 500보다 나스닥, 벤처 기업들을 통한 이런 나스닥 지수 상승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게, 그러니까 특히나 2008년 이후에는 뭐 비교할 수 그러니까 비교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유의한 수준으로 나스닥 100 같은 지수의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시장 자체의 문제, 시장 자체에 큰 기업들이 나가는 문제, 그리고 작은 기업들, 안 좋은 기업들이 계속 살아있는 문제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벤처 시장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모험 자본들이 이 코스닥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고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결국 주가를 올리는 이런 채널들이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코스닥 하면은 혁신과 벤처 이런 이미지보다는 머니게임을 하는 곳,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까? 사실 이제 머니게임 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 같은 것들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펀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위탁해서 하는 쪽에 대해서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 지금 뭐 3천만 원까지 한 10% 정도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를 뭐 5천만 원까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5천만 원에 10%까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선주 뭐 배정 비율 확대란 것은 사실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건 비상장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이제 모험 자본을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벤처 펀드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이 가져가는 주식수를 좀 높이고 이들 주식수를 높이게 되면은 나중에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흔히 말하는 수익을 더 높게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에 투자자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득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기술 기업의 뭐 특례 상장 요건 완화는 일단은 들어와서 그다음 경쟁해라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빨리 상장이 돼서 투자금을 모으고 이 투자금을 모아서 결국은 수익 실현하고 이것들이 커가는 메커니즘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 좀 지나치게 안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활성화시키면서 퇴출을 빨리빨리 하게 하고 혁신 기업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떠한 뭐 정책들을 만들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 이야기 해볼 텐데요. 삼성가 이야기입니다. 홍라희 관장이 가진 삼성물산 지분을 전부 이재용 회장에게 넘겼다고 하는데 이게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삼성전자는 SK 같은 다른 그룹과 달리 지주사 구조는 아니고요. 그렇죠. 지주사 구조에서는 금융회사가 어떤 지배구조에 껴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삼성을 보면은 결국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지주사에서 볼 수 없는 금융지주사가 껴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 체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삼성생명이 지금 뭐 보험업법 개정 관련해서 특정 회사의 지분 같은 것들을 뭐 3% 이상 못 가지게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삼성생명이 종국적으로는 뭐 삼성전자의 지분을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고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로 직접적으로 가는 지분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곁다리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 인적 분할을 한 걸 가지고 또 상장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인적 분할하고 종국적으로는 이 인적 분할한 기업을 상장하면서 돈을 모아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이 중간고리가 물산을 껴있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체계에 맞지 않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홍라희 여사가 결국 이재용 회장에게 지분을 준 것은 결국은 삼성물산 결국 종국적으로는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 강화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거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쿠팡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쪽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요. 일단은 창업주 의장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고 임원들은 주식을 그 즈음에서 판 것으로 나타나고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의장이 안 보이는 이유는 자기는 미국 회사를 하고 있어서 안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논리적으로 IR 같은 보고서에 보면은 김범석 의장이 기업에 대해서 경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쿠팡이 가진 시장이 한국하고 대만밖에 없기 때문에 대만의 비율은 낮기 때문에 경영 자체가 뭐 한국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경우에는 쿠팡 INC라는 미국 기업, INC는 미국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이 상장을 한 기업이 쿠팡 자회사를 한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쿠팡 INC의 특히 전 CFO라든지 전 부사장 같은 사람들이 이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뭐 한 30억 가량의 주식 팔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보고서는 아니고 SEC에서 직접 이런 사태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기업의 내부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쿠팡의 지금 이슈 자체가 내부의 관리 시스템이 안 돼서 어떤 정보 유출이 나왔는데 그런 또 다른 측면에서 내부 통제, 결국은 기업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뭐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통제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번지면서 쿠팡 기업 자체에 대한 의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짧게 한번 짚어주신다면 이게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쿠팡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하는 쿠팡페이가 과연 안전한 것인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도 이제 정보 아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 쿠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메일하고 뭐 주소밖에 나오지 않았다. 쿠팡페이하고는 직접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지 않는데 이제 해커들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들을 가지고 페이를 열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지급 결제하는 것을 열 수 있는 정보를 만들지 않을까. 결국 조합을 해서 이런 것들 해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비번이라든지 이런 것들, 카드 같은 것들을 재등록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보가 1차 정보가 있으면 2차 정보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쿠팡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하고 비번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바꿔놓고 결제 같은 것도 좀 바꿔놔, 흔히 말하는 카드 등록 같은 것도 좀 바꿔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과거 우리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소위 기술 기업, 신세대 기업이라는 쿠팡에서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는 점은 시사한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강추위가 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낮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눈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내리는 겁니까? 네,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내륙에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시작되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 특히 퇴근길에는 미끄럼 사고 없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리는 눈의 양은 경기 영서와 경기 북동부에 8cm, 그 밖에 서울 등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는 이미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까지 제주 삼각봉에 23.1cm, 인천 백령도에도 11cm의 적설량이 기록된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철원 임남면으로 기온이 영하 19.3도, 체감온도는 영하 2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파주와 제천 등 그 밖의 중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5도가량 낮아지면서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고요. 대전이 영하 7.7도, 대구는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춘천 2도, 대전은 4도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2월 4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